안녕하세요.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. 몸은 기억한다 해설 강의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몸은 기억한다 2장 마음과 뇌의 이해, 그 혁신적 변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소제목은 새벽녘 트라우마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전에 1강에서 3강까지 우리는 톰에 대한 이야기,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지만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대신에 독립기념일 이 휴일날 혼자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보내는 그런 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또 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고 이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으로 교회에 근무하였지만 그 아이를 돌보던 중에 공황장애에 빠져서 보건병 응급실에 방문했던 그런 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 톰과 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트라우마 이해를 했던 것은 톰의 경우에 트라우마와 자기상실,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변호사로서 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알렉스라는 그 전우가 사망을 하면서 전투 중에 사망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고 아이를 죽이고 여성을 강간했던 그런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세상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, 그래서 자기 상실의 상황에 빠져 있던 톰에 대한 이야기, 그 결과로서 본인이 지금 두 아들의 아버지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. 오히려 본인에게 있는 거는 분노와 두려움밖에 없는.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이렇게 날씨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본인이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본인의 인식체계가 변화가 됐다. 그래서 좋은 날씨에 그 여름에, 독립기념일 그 여름에 오히려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떠올렸던 거는 그 장면이 오히려 베트남 전쟁 당시의 그런 참혹한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인식체계 변화가 트라우마의 한 부분이다.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공유는 되고 그걸 같은 이렇게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대화를 하고 또 대화의 주제도 그런 트라우마에 관한 주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90년대 내 영상장비가 발달하면서 트라우마가 단순한 심리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뇌 손상이 일어났다.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마음과 뇌와 몸에 남아있는 이 상처다. 그리고 그 상처가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영향을 준다. 그래서 이것을 그냥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 내가 인지하는 정보, 내가 마음이 느끼는 이 정보가 전 근본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가 마음의 구조와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이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강의의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 콜크 박사가 의과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콜크 박사가 의과대학 메디컬 스쿨에 1년과 2년 사이에 1년을 쉬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콜크 박사가 참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본인이 1년을 과감하게 쉬고 오히려 이제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, 이 맨 앞에 책의 서문에도 나오지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어플리에이션 된 그 병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고 또 휴학생이니까
그냥 뭐 리서치 하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. 뭐 그런 일을 했던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닥터 콜크는 그냥 의대생이었고 휴학생이었지만 연구 보조원으로서 정신병 치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. 그래서 그 당시의 치료는 그냥 정신치료, 소위 말하는 이제 면담 치료를 하거나 혹은 약물을 쓰거나 뭐 이런 이제 스키즈프레니아라는 게 이제 조현병이죠. 가장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중증도가 심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치료를 그러니까 면담치료. 그런데 사실은 이 면담치료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인 방법을 통한 면담치료를 이야기하는 단순히 그냥 면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파악하고 그 생각을 읽어내고 그 생각의 뿌리가 뭔지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의 하는 한 부분으로서 면담 치료가 그래도 이 조현병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현병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빌에 대한 이야기를 봤지만 빌이 애를 돌보던 중에 공황장애에 빠져갖고 응급실을 갔을 때 그 응급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환청과 환시가 있기 때문에 망상성 조현병이다.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왜 망상성 조현병이 생겼느냐 하면 아내가 태어난 아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이 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상성 조현병이 생겼다. 이렇게 정신 분석을 한 거죠. 소위 말하는 이 면담 치료라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면담 치료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상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이상하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강력한 향정신병 치료제를 쓰고 폐쇄병동 입원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은 높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는 프랑스에 있는 에서부터 1950년대라는 건 2차 대전 이후에 직후에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로 이런 병들을 앓고 수면 장애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약물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라진이라고 하는 진정제 그리고 이것이 이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덜 이렇게 막 좀 덜 공격적이고 환상도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안정제가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조현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면담 치료, 소위 정신 분석을 통한 치료가 대신에 그냥 약만 처방해서 약만 먹으면 오히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혹은 이 조증 뭐 이래서 어떤 조현병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아마 5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 분석에 대한 치료, 정신 면담을 하는 치료 대신에 약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세상적 정신과에서의 어떤 치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. 콜크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콜크 박사는 그 당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의대생으로 그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 MMHC에 이제 근무를 거기서 이제 그 연구 보조원으로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밤에 또 아마 간호사실에서도 간호사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실로 찾아온 환자들과도 면담을 했을 때 이제 뭐 학생이니까 그냥 환자들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리고 이 본인이 이제 자기 엄마가
정말 이렇게 아버지나 혹은 보이프렌드, 남자친구에게 맞고 하는 것들을 누워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콜크 박사는 환자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.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래서 저 환자가 이런 그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콜크 박사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뭐 콜크 박사는 이제 의대생으로 이제 그걸 듣고 본인은 이해를 했는데 이 야간 당직 의사, 소위 말해 이제 젊은 의사들이죠.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지던트들은 그 다음날 그 슈퍼바이저, 그러니까 전문의나 지도교수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안 하고 그냥 뭐 보고할 때는 다른 것들만 보고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젊은 의사들은 무엇을 보고하느냐면 행동을 관리하는 이 환자가 어떤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해졌다 혹은 본인이 자해 뭐 이렇게 유리라든지 칼로 본인을 갖다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 몸을 해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관심을 이걸 보고 하는 걸 보고 콜크 박사가 의대생으로 받은 충격이 이거는 그 결과물인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본인을 막 해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받았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결과물인데 근본적인 거를 보지 않고 그 삶의 생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행동에만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콜크 박사가 의대생으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책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콜크 박사가 이제 젊은 의사 시절이 됐을 때 그 가톨릭 병원이 있거든요. 보스턴에도 보면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가톨릭 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콜크 박사는 아마 이 가톨릭 병원에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젊은 의사니까 병원에서 받는 급여도 얼마가 되지 않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잡을 하는 거죠. 낮에는 이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근무를 하면서 밤에는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데 특히 이제 전기 충격을 받는 우울증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진찰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날 전기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콜크 박사는 서문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래서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죠.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뭐 진찰도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,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우울증 환자들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고 아이들도 참 다루기 힘들었고 또 때로는 낙태를 했을 때 그런 죄책감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. 안색이 밝아지고 그리고 콜크 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. 또 속을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. 그리고는 때로는 나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전기 충격 치료를 꼭 받아야 되나? 이런 이야기할 때 콜크 박사의 위치는 그냥 아직은 이제 배우는 레지던트의 생활이고 또 가톨릭 병원은 본인이 근무를 하는 데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이 전기 충격을 받고 나면 이 콜크 박사하고 이렇게 환자하고 나누었던 이런 경험들이 그런 대화의 기억까지 다 지워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콜크 박사가 이 사람도 본인도 이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. 근데 본인의 포지션이나 이걸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콜크 박사도 이걸 더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본인도 그 일을 그만두었다.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가 고민을 하는 거죠.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주말이면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도중에 오이겐 블로에어가 1911년에 썼던
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책을 보고 본인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. 그리고 이제 이 오이겐 블로일러, 아마 미국 사람이면 유진 블로일러라고 했을 건데 이분이 아마 스위스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오이겐 블로일러라고 아마 번역자도 썼던 것 같은데, 이 책에 나오는 이 조발성 치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, 이 조현병 환자들이 신체에 대한 환상이 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.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같이 느껴지더라. 그래서 이 오이겐 블로일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. 이것이 실제 경험이 아니었을까. 근데 실제 치고는 너무나 이상하니까 이게 조각난 프래그멘티드 메모리, 실제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도 이 서문에도 나왔지만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억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 막 애가 불타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. 이걸 목격했다면, 그러니까 연기만 봐도 벌써 그 기억이 나거나,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때 뭐 불탄 거와 지금 내가 바비큐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난 기억들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매칭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하는 이런 조각난 기억이 아니었을까. 그래서 이런 이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신체적인 특히 성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이런 막 이렇게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다들 생각을 할 때 오이겐 블로일러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, 이것이 그렇지만 실제 치고는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할 때 이것이 조각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, 소위 말하는 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죠. 이게 이 진짜 환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리얼한.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번역자도 좀 놓쳤던 게 뭐냐면, 조발성 치매라는 거는 치매인데 일찍 발생한 치매거든요. 근데 이 조발성 치매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조현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조현병을 설명하는데 조발성 치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오이겐 블로일러라는 게 우리 위키피디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, 그 당시에는 정신분열증, 소위 말하는 조현증, 조현병이 치매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상한데 이거는 사람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정신분열증, 조현증이 예를 들어 20대, 30대에 나타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? 소위 말해 이제 치매를 봤는데, 보통은 이제 치매라는 거는 뭐 70대 이상, 80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면은 20, 30대에 나타나는 이거를, 그러니까 프리콕스 일찍 일어나는, 응? 일찍 일어나는 치매를 우리가 이제 조현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같은 용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오이겐 블로일러는 이 치매라는 용어 대신에 분열을 의미하는 스키조, 그다음 마음과 정신과 마음을 뜻하는 프레니아, 이렇게 스키조프레니아, 소위 말하는 조현증, 조현병이라는 것을 이제 1908년부터 쓰자. 이렇게 했고, 이 조현증의 4가지 특징은 사고의 어떤 장애, 어떤 이거와 이것을 연동시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, 사실은. 그 다음 감정에도 문제가 있고, 또 양가 감정을 가지거나 자폐,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, 어쨌든 오이겐 블로일러의 그 공적은 소위 말하는 치매라는 잘못된 용어를 갖고 있었던 조현증,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용어를 진단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콜크 박사가 계속되는 이야기는 뭐냐면, 그래서 어릴 때 학대받은 사람들은 신체적 원인 없이도 감각, 뭐 통증을 느끼거나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. 그게 이제 환청이 들린다는 거죠.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, 또 이렇게
감각의 이상이에요. 실제로는 없지만 본인은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꼭 학대받았다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뭐 맞거나 어떤 신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는 거 없이도 아버지 부재같이 아버지의 사랑,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제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복통을 느끼는데 배가 아프다 혹은 설사를 한다. 근데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할 때 우리가 신체적 원인보다는 정신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.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젊은 1960년대, 1970년대 그때만 해도 실제 정신과 병동에서는 환자들이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그릇을 던지고 유리창을 막 손으로 깨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막 이렇게 그 자살을 위해서 손목을 꺾고 이런 일들이 뭐 있다는 거죠. 그때는 이 콜크 박사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다는 거죠.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이렇게 당신 머리에 뭐 묻은 걸 내가 좀 뭐 떼주려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반응이 막 굉장히 분노, 공포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야, 이게 뭐지? 이 이제 콜크 박사도 아직 그때마다 경험이 없을 때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 아, 이게 환자가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자해하거나 이럴 때는 본인들이 좌절감을 느낄 때 또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걸 방해하거나 오해한다고 생각하면은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책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신과 병동에서는 이 환자들이 막 이런 그런 분노를 보이고 막 유리창을 깨고 본인이 자살하려고 하면 이제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있거든요. 뭐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그분이 딱 사인을 주면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좀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가 아 이래갖고는 안 된다 하면 이제 그 환자를 이제 묶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뭐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혹은 그 병동에 있는 젊은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자를 딱 바닥에다 눕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안정제를 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는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. 그 당시에 콜크 박사가 겪었던 실비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. 19살짜리고 보스턴 대학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이죠. 보스턴에. 그 괜찮은 대학이 19살짜리 아주 고저산 아주 그 참 이쁜 이 여대생이죠. 근데 정신과 병동의 구석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아마 죽음과 혹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뭐 침묵 속에 있는 근데 이 실비아가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자꾸 빠지니까 그 의사는 이제 이거 강제로라도 먹여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실비아를 바닥에 눕히고 한 사람은 이제 코로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우리 피딩 튜브라 그러거든요. 이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관을 넣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이제 액체를 갖다가 이제 뭐 미음 같은 거겠죠. 미음에다가 어떤 뭐 영양분을 섞은 걸 갖다가 이제 강제로 넣는 이걸 겪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콜크 박사가 이 실비아와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실비아가 어릴 때 그 오빠와 삼촌들에게 성적인 그 학대를 당했다.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깨달았던 게 그때 강제로 실비아에게 막 음식을 먹였을 때 실비아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 본인이 옛날에 그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
이제 전문의가 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만약에 정말 당신 친구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환자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. 이 콜크 박사가 뭐 실비아라는 환자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음식을 안 먹고 그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굶어서 이제 죽게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눕혀서 강제로 더 먹이는 뭐 일을 했는 거로 그냥 끝났다면 아마 이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이 콜크 박사는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정말 마음속에 두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들이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으로 나왔을 것이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콜크 박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리크레이션 리더, 그러니까 정신과 병동에서는 환자들이 이제 몸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도 데리고 나가고 운동도 시키고 탁구도 하게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죠. 그렇게 하는데 이 뭐 굉장히 재밌는 게 캠핑을 하거나 뭐 이런 게 할 때도 그래서 막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환자들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찰스 리버라는 게 아마 보스턴에 있는 강일 건데 거기서 이렇게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어떤 막 이렇게 배가 막 이 풍랑이 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죠. 또 배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 직원들은 막 서로가 협동해서 막 이렇게 서로가 교통하면서 게임을 하는 데 비해서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콜크 박사가 병동에 있는 이 환자들이 트라우마를 받은 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번역했는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정리가 좀 더 잘 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들의 특징은 행동이 어설프고 몸놀림이 둔하다는 거죠. 또 무기력하고 우두커니 서 있다. 또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. 이 환자들이 손발이 잘 안 맞다. 운동할 때도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친구 사이에 나올 만한 자연스러운 몸짓과 얼굴 표정이 없다.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대화를 한다.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신체에 어떻게 억눌려 있는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이 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억눌려 있다. 이 숨겨져 있다. 뭐 오큐파이드 되어 있다. 이게 트라우마가 우리 온몸에 이렇게 이 책 제목처럼 이 스코어로서 이렇게 남겨져 있다. 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.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우리 온몸을 완전 꽉 잡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대화할 때도 웃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환자들이 특징은 되게 부자연스럽고 말도 단답형이고 말도 맞지도 않고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장면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새벽녘에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면 일상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은 직장에서도 잘 웃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적은 데 비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면 딱 시킨 것만 딱 하고 더 이상 뭐 안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복도에 휴지가 있으면 휴지도 줍고 누가 왔으면 밥 먹었느냐 혹은 뭐 입맛이 없으면 내가 뭐라도 사다 줄까 하면서
이 같은 팀 내에서도 서로가 막 웃으면서 배려해주고 이런 그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딱 자기 것만 하고 누가 자기 안에 들어오려면 딱 선을 그어버리는, 이거는 그분이 정신과를 갈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, 그러니까 트로마의 이 스코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들 혹은 그 어느 정도 중등도 되는,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직장 내에서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혹은 가족 내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트로마의 모습이다. 저는 그래서 이게 트로마라는 건 꼭 정신과 병동에만 있는,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저 자신도 혹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혹은 이 직장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,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아, 내가 지금 어떤가?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장 마음과 뇌의 이해, 그 혁신적 변화 첫 번째 시간이었고, 다음에 두 번째 시간, 고통의 이해,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격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5강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